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저는 거의 평생을 알고 지내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까지 살다가 대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면서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 후 취업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예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살 때는 한 동네에서 계속 살았어요. 부모님은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사시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희주 그 아이도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랑 친한 동네 이모의 딸이었는데 저랑은 5살 차이였어요. 엄마끼리 친하다 보니 저도 희주랑 친하게 지냈었어요. 저를 언니, 언니 하면서 잘 따르기도 했고 저도 형제 없이 외동인지라 희주를 동생처럼 예뻐하고 좋아했죠. 제가 서울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 전보다는 만남이나 연락이 뜸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꼭 만났고 희주도 가끔 버스 타고 서울까지 놀러 오곤 했습니다. 당연히 제 결혼식도 오고 저희 신혼집에도 놀러 왔었어요. 저희 집 보고 너무 예쁘다며 자기도 저처럼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도 잡고 여기서 살고 싶대요. 고향에는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는 떠나고 싶다면서요. 저도 꼭 원하는 곳에 취업하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업 준비에 한창 바쁜 희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속상하다면서요. 면접이 겨우 잡히면 뭐해. 면접 보통 오전에 보잖아? 서울 사는 애들이야. 자기 집에서 바로 출발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여기서 새벽부터 버스 타고 가야 돼. 아니면 전날 올라가서 찜질방에서 자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리가 있어? 집에서 뜨신 밥 먹고 몇십 분 걸려서 오는 애들이랑 버스에서 몇 시간 걸려서 오는 나랑 그러면서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라며 면접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희주가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 딱 3개월만 언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동안 회사도 알아보고 면접도 좀 쉽게 보러 가고 3개월 정도 해보고도 안 되면 포기하고 여기서 취업 자리 알아보려고. 희주의 마음은 알겠지만 결혼도 해서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덥석 와서 지내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었어요. 나 혼자 사는 거면 당연히 오라고 하지만 남편도 있고 서로 안 편할 거라고요. 희주는 제 거절을 엄청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 후에 미안해서 한 번씩 연락을 했는데 저에게 많이 서운했던지 답장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모, 그러니까 희주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희주가 그 일로 이모한테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면서 딱 3개월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저밖에 없고 여자인데 아무 때나 방을 구해주는 것도 좀 그러니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따로 줄 수 있다면서요. 돈이 문제가 아니긴 했지만 이모까지 저에게 부탁을 하니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남편은 3개월 정도면 괜찮다고 했고 저는 결국 희주에게 취업 준비를 하는 3개월 동안 저희 집에 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희주는 엄청 기뻐하면서 짐을 싸서 바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희주는 저희 집에서 살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이력서도 열심히 넣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면접 연습하는 거 봐달라고 하고요. 의지가 대단했어요. 자기는 꼭 서울에서 취업해서 살고 싶은데 엄마가 3개월 동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내려와서 살라고 했다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자기는 무조건 취업에 성공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희주의 노력을 응원했습니다. 언니로서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희주가 만약 취업이 되면 당장은 살 곳을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 남편에게 얘기해서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더 데리고 있어야겠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딴에는 희주를 위해 주려고 했어요. 뒤에서는 제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 일을 알게 된 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 때문이었어요. 아파트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주 가다 보니 친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한동안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을 내내 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일찍 가게 돼서 반찬 가게를 들렸어요. 반찬 몇 가지를 고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무슨 할 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계산할 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세대, 네 사장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갑자기 그렇게 묻길래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요? 남편하고는 괜찮아? 그럼요. 왜요? 사장님은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얼굴이더군요. 저는 이런 걸 왜 물으실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괜히 분란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또 같은 여자 입장에서 모른 척 할 수가 없네. 뭘요? 자기 남편 요새 수상한 거 없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내가 며칠 전에 자기 남편이랑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지나가는 걸 봤거든. 자기 남편도 우리 가게 몇 번 와서 내가 잘 알잖아. 며칠 전에 저녁에 화장실 간다고 가게 문 잠그고 상가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 남편이랑 웬 여자랑 저기서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살짝 따라가 봤는데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 저는 그 순간 희주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여자가 단발머리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역시 희주였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났으면 같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팔짱을 꼈다니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누군 줄 알아? 아, 집에 있는 남편 사촌 동생이에요.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의 사촌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사촌 동생하고 팔짱도 끼고 다녀? 진짜 팔짱을 꼈어요? 정확히는 팔짱을 끼고 가다가 집 다 와서는 두리번거리면서 빼더라고. 근데 다 큰 사촌 동생이랑 그렇게 친하단 말이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희주가 팔짱을? 그것도 집 근처에서? 애초에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한 사이라는 것부터가 믿기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야근이 잦았고 희주도 주말이면 서울 구경 다닌다고 집에도 잘 없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같이 있을 만한 시간이나 접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말을 듣고 있자니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사촌 동생 맞아? 네, 사촌 동생 맞는데 성격이 좀 자유분방해서 그래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괜히 오해했네. 미안해. 나는 혹시나 해서.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날까 싶어서 그렇게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있던 희주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반찬 가게 갔구나? 뭐 사왔었니? 아, 나물하고 잡채하고 두루치기. 우와, 맛있겠다. 형부는 늦어? 모르겠어. 연락 안 해봐서. 그렇구나. 희주는 제가 사온 장바구니를 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해맑아서 반찬 가게 사장님의 말이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참, 언니, 나 좋은 소식 있다? 뭔데? 나 얼마 전에 그 회사 1차 면접 보고 왔잖아. 아까 전에 전화 와서 임원 면접 오래. 2차만 붙으면 나 드디어 합격이야. 희주는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희주는 얼마 전 한 중견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고 거기가 복지도 좋고 연봉도 좋다며 꼭 됐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기쁜 일이지만 반찬 가게 사장님 얘기를 듣고 온 저는 마냥 기쁘지가 않았어요. 정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찜찜한 기분이었거든요. 대놓고 물어볼까 싶다가도 설마 아니겠지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희주를 알아왔지만
저를 배신할 만한 애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연애 기간도 짧지 않고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았어요. 뭔가 반찬 가게 사장님이 오해를 하신 거겠지. 다른 사람인데 착각하신 거겠지. 그냥 그렇게 그 일은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희주는 임원 면접까지 봤던 그 회사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숱한 면접을 봤지만 최종 합격까지 된 건 처음이니 더욱 좋았을 거예요. 희주는 다 제 덕분이라며 자기가 첫 월급을 받으면 거하게 한턱 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합격 축하한다고 제가 밥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죠. 그리고 그날 제가 퇴근 후에 바로 간다고 희주에게도 레스토랑으로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그곳에 저희 남편이 먼저 와서 희주랑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부른 적이 없거든요. 희주와 둘이서 축하를 하려고 했는데 부르지도 않은 남편이 갑자기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얼떨떨한 기분으로 남편에게 물었죠. 어떻게 알고 왔어? 희주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내가 형부한테도 말했어. 언니는 왜 형부한테 얘기 안 했어? 저는 좀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번호를 서로 알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형부 번호를 알았어? 전에 물어봤었어. 언제? 전에. 같은 집 살면서 번호 정도 물어봐야지. 저는 좀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언제 번호를 주고 받았고 언제 개인적으로 연락할 정도로 친해진 건지. 일단 주문을 하고 식사를 했지만 머릿속에서 반찬 가게 사장님 말이 자꾸 맴돌더라고요. 그렇게 심란했는데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희주를 축하해 줬습니다. 처제, 취업 축하해.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돈 열심히 벌어. 그래야죠. 그리고 저도 혜미 언니처럼 여기서 결혼도 하고 정착해서 살 거예요. 혜미 언니가 내 롤모델이잖아. 그러면서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롤모델이야. 롤모델은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잡아야지. 언니가 어때서? 회사도 탄탄하고 결혼도 잘했잖아. 나도 형부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남편을 보고 끼를 부리며 웃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제가 아는 희주 같지 않고 몹시 낯설더군요. 그 일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착잡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대놓고 물어볼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까놓고 물어보고 솔직하게 얘기를 들으면 내 속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한편으론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희주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 첫 출근을 했고 회사 분위기도 좋고 마음에 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겉으로는 잘 됐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희주 있잖아. 이제 취업했으니 돈 좀 벌어서 집 구할 때까지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게 어때? 저는 그 말에 놀랐어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제가 먼저 물어보려고 했단 말인데 갑자기 남편 입에서 먼저 저 소리가 나오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왜? 당장 살 곳을 어떻게 구해? 또 아무 데나 갈 수도 없고 나름 따져가면서 찾아봐야 되잖아. 그건 자기 사정이지. 여태까지 같이 살았으면 됐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닌 말로 친동생도 아닌데? 저는 저도 모르게 냉정하게 말이 나오더군요. 남편이 더 놀란 눈치였어요. 같이 살자고 할 땐 언제고. 그건 그 이모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취업했으면 내 할 도리는 다 했잖아. 우리 신혼부부인데 솔직히 같이 더 사는 거 좀 무리지. 말 나온 김에 내가 희주한테 집 구하라고 얘기할게. 그래 뭐. 저는 그리고 희주를 불렀습니다. 희주야,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너 살 곳 알아봐. 희주는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었어요. 당장? 그래. 3개월 살기로 했잖아. 아직 한 달 남았는데. 그건 취업 준비할 때 얘기고 지금은 취업했잖아.
당장 알아봐. 당장은 좀 무리 아닐까? 나도 회사에 적응도 해야 되고. 희주야, 솔직히 신혼부부 사는 집에 이렇게 같이 살게 해준 거 나도 쉽게 허락해 준 거 아니야. 내가 네 사정 많이 봐준 거라고. 취업도 했으면 당장 집 알아보고 네가 먼저 나가겠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니니? 쌀쌀한 제 말에 희주도 표정이 굳더군요. 그리고는 몹시 섭섭하다는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 내가 눈치가 없었네. 당장 알아볼게. 저는 한편으론 내가 너무 모질었나 싶으면서도 계속 남편과 희주 사이가 찝찝하게 느껴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이렇게 혼자 전전긍긍할 바에야 차라리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든 아니든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날 당장 인터넷으로 크기가 작고 녹음 시간이 최대로 긴 녹음기를 주문해 회사로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거실 책장에 녹음기를 켜둔 채 잘 숨기고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에게도 희주에게도 야근 때문에 많이 늦는다고 연락을 해놨죠. 퇴근 후 저는 일부러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죽였습니다. 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겠지. 내가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거겠지. 막상 녹음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겠지. 그렇게 곱씹었어요. 그리고 10시가 다 돼서 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일단 모른 척하고 새벽쯤 몰래 녹음기를 빼와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에 연결을 하고 낮에 집이 비어있는 시간은 건너뛰고 녹음이 시작된 부분부터 듣기 시작했죠. 소리를 들어보니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집에 왔어. 오늘 얘기 들었지? 늦게 온다고. 지금 오고 있어? 저녁에 뭐 시켜 먹을까? 전에 족발 먹고 싶다고 했지? 알겠어. 내가 시켜둘게. 빨리 와. 그리고 남편의 콧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늦게 갔으니 당연히 희주에게 하는 전화였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희주도 왔는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빠, 나왔어. 왔어? 차 많이 막히지? 괜찮아. 족발 왔어? 아직. 옷 갈아입고 와. 오면 내가 받아놓을게. 그래. 두 사람은 엄청 가깝고 친해 보였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저는 좀 놀랐어요. 저번에도 느꼈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두 사람 몹시 친해져 있더군요. 게다가 제가 없을 때의 호칭은 형부가 아니라 오빠인 것도 놀랐습니다. 잠시 후 배달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이 먹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하는 대화 소리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빠, 이러고 있으니까 꼭 신혼부부 같다. 그지? 그러게.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지. 아, 진짜 좋다. 오빠 와이프 자리 내가 확 뺏어버릴까? 남편은 그 말에 뭐가 재밌는지 낄낄거리더군요. 그럴 수 있어? 왜 못해? 솔직히 오빠도 언니보단 내가 더 좋잖아. 그렇긴 한데 오빠는 나를 먼저 만났어야 돼. 그랬으면 이 집에도 내가 사는 건데. 취업도 했겠다. 오빠랑 여기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언니가 며칠 전에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더라? 안 그래도 내가 너 계속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던데. 아, 짜증나, 진짜. 그 말 하는데 얼마나 짜증나게 말하는 줄 알아? 자기 집이라 그거지? 정작 지 남편은 내 건데. 희주의 말을 듣는데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남편은 좋다고 실실대고 있더군요. 오빠, 그냥 언니랑 이혼해버려. 하고 나랑 살자. 어떻게 그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언니보다 내가 좋다며. 야, 그래도 그렇지. 치, 말뿐이었구나. 그리고는 한참 먹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빠, 밥 먹고 방에 들어갈까? 좋지. 근데 갑자기 햄이 오면. 늦게 온댔잖아. 괜찮아. 아, 걸리면 골치 아픈데. 그래도 스릴은 넘치지 않아? 모텔 이런 데보다? 그렇긴 하지.
저는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이어폰을 빼버렸어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컸습니다. 온몸이 정말 주체할 수도 없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피는 남편 놈이나, 같이 살게 해줬더니 뒤통수 치고 제 남편이랑 놀아난 그년이나,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두 사람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무릎 꿇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았거든요. 창문이라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비참하고 괴로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마음을 가까스로 붙잡았어요. 그렇게 저는 뜬 눈으로 작은 방에서 밤을 지샜어요. 그날 얼마나 괴로움에 몸을 떨었는지 저는 다음날 지독한 몸살까지 걸렸어요. 연차를 쓰고 집에서 며칠을 끙끙 앓았죠. 몸도 너무 아프지만 몸보다는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 와중에 남편과 희주는 방에 자꾸 들어와서 몸은 괜찮냐며 약은 안 먹어도 되냐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느냐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악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몸살과 괴로움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몸이 회복되고 나니 저는 약간의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배신을 겪었는데 남편과 더 이상 살 순 없었어요. 이혼을 하고 갈라서야 한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없고 크게 걸릴 만한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순순히 물러나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어디 두고 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서 다음 날은 출근을 해야 된다고, 밀린 일이 많아 늦게까지 일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제 태블릿 PC에 녹화 어플을 깔았습니다. 저전력 모드로 하면 하루 종일 녹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거실 책장에 있는 액자 사이로 태블릿 PC를 넣어두었어요. 약간 티가 나긴 했지만 일부러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들키진 않을까 싶어 이중으로 녹음하자 싶었어요. 그래서 녹음기도 다른 칸에 같이 설치해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한 2시간 있다가 일부러 8시쯤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환장할 장면을 봤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두 사람이 거실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오자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일찍 왔네? 늦는다더니. 같이 영화 보고 있었네? 어? 아, 어. 내가 보자고 했어. 희주는 웃으며 TV를 끄더라고요. 두 사람이 같이 영화 볼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 에이, 뭐 영화 보는데 친해야 되나? 희주는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도 어색하게 굴더니 화장실을 가고요. 저는 부글대는 속을 겨우 진정시키고 몰래 태블릿 PC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가서 녹화된 화면을 재생시켰어요. 제가 없는 집에서 두 사람은 아주 신났더군요. 거의 껴안다시피 하고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 키스하고 서로 만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녹음으로 두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도 충격인데 직접 보는 건 10배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영화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둘 다 쪽쪽거리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일찍 오지 않았다면 아주 거실에서 뭔 짓을 벌였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다시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몸살 났을 때 누워서 수도 없이 마음을 다잡았지만 막상 눈으로 남편과 친한 동생의 외도를 확인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방에서 뭐 하냐고 노크를 하는데 저는 일할 게 남아있다고 말하고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너무 분하지만 큰 소리로 울 수 없어 손가락까지 아득바득 물며 울었는데 다음날 보니 손가락 마디에 멍이 다 들 정도였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를 배신한 남편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랑 친한 동생이랑 제 집에서요. 제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남편의 모습은 꿈 같더라고요. 게다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도와줬더니 죄의식도 없이 제 남편이랑 놀아난 동생에 대해서도 극심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당장이라도 처단하고 내 인생에서 쫓아내는 게 맞는 건데 슬프게도 너무 괴롭고 아픈 건 제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슴을 치며 배신감과 괴로움에 눈물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역시 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저것들 인생도 다 망하게 할 거다. 그 결심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회사에는 반차를 쓰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해당 증거들은 동의 없이 녹음이나 촬영한 것이라 불법 수집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추후에 고소를 하면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벌금은 내도 그만이지만 일단 소장 제출 시에는 살짝 변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놔둔 태블릿 PC에 우연히 녹화가 된 거로요. 그리고 처음 했던 녹음은 나중에 추가 증거가 필요할 때 벌금을 내게 되더라도 쓰기로 했고요. 소송을 준비하면서 보니 참 가해자에게만 편한 게 법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을 함께 준비했어요. 상간녀 소장은 희주 본가로 송달하기로 했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저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어요. 집에 있는 두 사람 보는 것도 너무 역겹고 몇 번이나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더 크고 확실한 벌을 주기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희주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휴게실에 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혜미야, 법원에서 상간 소장이라는 게 왔는데 이게 뭐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희주가 너네 남편이랑 바람을 폈다는 거야? 네.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뭔가 오해를 단단히 했나 본데 우리 희주 그럴 애 아니야. 너 제정신이야? 앞길 창창한 애한테 이런 걸 보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 편부터 들더군요. 이모, 아니 오희주 어머니, 제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했겠어요? 뭐 때문에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저 희주 위해서 신혼집에 같이 살게 해줬어요. 근데 희주가 제 남편이랑 제 뒤에서 놀아놨어요. 제 집에서 두 사람 잠도 자고요. 딸이 그런 거 안 믿기시죠? 저는 어떻겠어요? 제 속이 어떻겠냐고요. 말도 안 돼. 증거 있어? 너 증거는 있고 이러는 거니? 소송 중이라 증거 함부로 보여드릴 순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냐고? 믿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딸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요. 혜미 언니 남편이랑 놀아났냐고요. 그럼 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희주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바들바들 떨더군요. 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상간 소장을 보냈다고? 언니 진짜 무섭다. 티 한 번 안 내놓고 뒤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게 네가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할 말 아니고? 뒤에서 감쪽같이 나 속이고 내 남편이랑 놀아난 건 너잖아. 언니, 뭔가 오해한 거야. 내가 형부랑 무슨 사이라고 그래? 너 우리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지? 나 이혼시키고 네가 데리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 나 남편하고도 이혼할 거야. 근데 남의 가정 파탄 냈는데 너도 순순히 지나갈 순 없지 않니? 죗값은 치르고 데리고 살던지 해. 무슨 소리야. 나 형부랑 그런 적 없어. 너는 내가 쪼다로 보여?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다고 생각해? 됐고, 오늘 오면 당장 네 짐 챙겨서 나가. 너 집 알아보랬는데 집도 안 알아봤지? 오늘 당장 나가. 언니, 진짜 왜 이래? 안 그랬다니까. 끝까지 발뺌이더라고요. 뻔뻔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가 억울한 사람 몰아세우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야, 너 진짜 철면피다. 나 너 이런 애인지 몰랐어. 너를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 이런 거니? 너 인생 이따위로 살지 마. 남자에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나 안 그랬다고. 증거 있어? 언니 혼자 오해하고 왜 미쳐 날뛰는 거야? 언니 우부증이야?
저는 그 말에 머리에 있던 정신줄이 끊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의부증? 이게 우기면 다 없던 일인 줄 아니? 야, 너 그 머리로 취업은 어떻게 했니? 소송이라는 게 증거도 없이 우긴다고 되는 건 줄 알아? 이게 그나마 있던 정을 생각해서 좋게 좋게 해주려고 했더니 사람 돌게 만드네?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는 증거 딱 기다려. 내가 보여줄게. 저는 그 길로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USB에 저장해둔 그 영상을 열었어요. 두 년놈들이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난리치는 그 부분을 캡처한 후에 인쇄를 했습니다. 팀장님께 사정을 대강 말씀드리고 그 인쇄한 종이를 대봉투에 넣어들고 그대로 그년 회사로 출동했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는지 너 죽고 나 죽고 다 한번 죽어보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운전하는 와중에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더군요. 아마 희준현이 남편에게도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왜? 여보, 어디야? 자기가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희주한테 전화 왔어? 어? 너는 딱 기다려. 아직 네 차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희준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혹시나 출입구에서 경비가 막으면 뭐라고 변명할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경비는 없고 1층 로비를 지나니 바로 사무실이더라고요. 인사팀 팻말을 보고 들어가 홍보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홍보팀에 같이 사는 동생이 있는데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해서 왔다며 직접 전해주고 가겠다고 했어요. 홍보팀은 2층이라고 알려주길래 저는 그 길로 올라갔죠. 1층과 달리 2층은 전체가 다 오픈되어 있는 채로 여러 팀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 홍보팀 팻말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앞에 우뚝 서자 희주는 저를 보고 기함하더라고요. 진짜 올 줄은 몰랐겠죠. 다른 동료들도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봤습니다. 그 와중에 한 분이 저에게 어떻게 오셨냐 물었고 희주는 달려와서 저를 잡더라고요.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요. 여길 왜 와?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자꾸 발뺌하길래 직접 증거 보여주려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사람들은 다 웅성거리며 봤어요. 희주는 저를 막 잡아 끌더라고요. 일단 나가서 얘기해. 저는 그런 희주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싫어. 여기서 얘기할 거야. 아까 죽어도 아니라고 증거 있냐고 하더니 내가 뭘 들고 올 줄 알고 이래? 왜 이래 진짜? 그러게 남의 남편이랑 왜 놀아나는데? 제 말에 사무실은 삽시간에 웅성웅성 다른 팀 사람들까지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희주는 거의 울듯이 나가자며 저를 잡아 당기더군요. 저는 보란듯이 외쳤어요. 네가 그런 적 없다고 우기길래 내가 직접 증거 들고 왔어. 내 남편이랑 내 집에서 놀아난 증거들. 여기서 보여줄까? 언니!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네 친언니는 아니지만 그만큼이나 너한테 잘했어. 근데 어떻게 동생이란 년이 언니 뒤통수를 이렇게 치니? 너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어? 개념 없고 정신머리 없는 년이 회사는 다녀서 뭐 할 거고 돈은 벌어서 뭐 할 거야? 나 이혼시키고 내 자리 차지하고 싶다고 했지? 좋아, 그렇게 해 얼마든지. 바퀴벌레만도 못한 너랑 내 남편 이제 안 보고 살고 싶어. 저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그러자 그 팀의 한 분이 저에게 오더군요. 저기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여기 일하는 사무실인데. 저도 그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발뺌하면서 저를 의부증으로 몰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증거 들고 왔어요. 증거 있냐길래요. 그치 희주야? 희주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끝까지 소리쳤어요. 어디가? 증거 봐야지. 내 남편이랑 키스하고 놀아난 사진 내가 들고 왔어. 저는 그렇게 말한 후 그 서류를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대로 사무실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다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땐 저도 너무 흥분 상태라 부끄럽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차에 올라탔는데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야? 희주 사무실. 너랑 희주랑 내 집에서 바람핀 증거 갖다 주러. 어? 아, 자기야, 왜 그래? 나 처제랑 그런 사이 아니야. 아,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이러네. 너네 회사 가서도 보여줄까? 아,
그리고 처제는 무슨 처제야? 앞에서는 처제라면서 뒤에선 오빠 자기 했던 거 진짜 역겹다. 너 그런 쓰레기인지 몰랐어. 우린 이혼이야. 그리고 위자료 소송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왜 이래? 너네 회사 가서도 뿌려줄까? 내가 지금 뽑아온 게 하나밖에 없어서 못 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뽑아온 증거가 더 있었으면 남편 회사도 찾아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집으로 가고 남편 짐을 대충 쌌습니다. 남편은 헐레벌떡 집으로 왔더군요. 나가. 자기야 왜 이래? 자기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해. 네 자기는 희주 아니야? 나랑 이혼하고 그년하고 결혼하고 싶다며. 그렇게 해. 근데 꼴 보기 싫으니까 너네 집으로 가라고. 내가 나가고 싶은데 우리 친정은 여기서 머니까 시댁 가까운 네가 나가. 오해야 전부 다. 희주가 날 꼬셨어. 내가 좋다면서. 처음엔 이러면 안 되지 했는데 어떡해 나도 남잔데. 대놓고 그렇게 유혹하는데. 네 말 사실이라고 쳐. 대놓고 유혹하면 홀라당 넘어가는 너는 정상이니?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냥 실수였어.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잖아. 실수할 수는 있어. 그치만 실수했으면 그 대가도 치러야지. 나가. 내가 왜 나가? 안 나가? 그래, 너네 집이도 하니까 그럼 살아. 근데 지금 안 나가면 나 내일 너네 회사 가서 증거 다 뿌릴 거야. 뭐? 내가 못할 것 같아? 명예훼손? 그까짓 거 벌금 내면 그만이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미치겠다 진짜. 왜 이래? 저는 못 참고 화장대에 있던 로션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어요. 깨지지는 않았지만 쾅 소리가 나고 남편이 벙쪄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바람은 네가 펴놓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너랑 희주 노란한 거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 나 진짜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었어. 믿었던 두 사람한테 보기 좋게 배신당한 그 기분 네가 알아? 나 지금 주방 가서 칼 들고 와도 너 할 말 없어. 이 정도만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지금 내가 눈에 뵈는 게 있는 줄 알아? 저는 진짜 제가 느껴도 살기가 가득할 정도로 말했어요. 그때의 심정은 정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그전까진 징징거리다가 제 말에 놀란 것 같았어요. 연애 때나 결혼 때나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 없으니 자기도 놀랐겠죠. 제 서슬퍼런 말에 남편은 결국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혜미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뭐가? 희주 엄마가 네가 뭘 오해하고 희주를 고소했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난리가 났어. 저는 그 말에 다시 꼭지가 돌았습니다. 오해? 와, 진짜 끝까지. 지네 딸한테도 전화했는데도 그렇대? 도대체 무슨 일인데? 엄마, 우리 집에 희주 같이 사는 거 알지? 그래, 엄마가 그러지 말랬는데 네가 기어코 3개월 데리고 산다고 했잖아. 사실 희주가 한동안 같이 살기로 했다는 걸 엄마에게 말씀드렸을 때 엄마는 반대하셨거든요. 희주 엄마한테는 잘 얘기해 줄 테니 그러지 말라고요. 그치만 제가 그냥 3개월만 데리고 있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년이 바람났어, 한서방이랑. 뭐? 그래서 내가 증거 잡고 상간 소장 보낸 거야. 근데 희주 엄마가 내 말 안 믿고 지 딸한테 그런 거 보냈다고 난리야. 엄마는 제 말에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엄마에게까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었지만 저도 그땐 너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진짜야? 걔네가 바람 폈고 네가 증거도 다 잡았다고? 어, 걔네 엄마는 증거 보자는데 지금 소송 중이라 함부로 증거는 못 보여줘. 근데 엄마한테만 말하자면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거 내가 다 찍었어. 녹음도 했고. 지금 한서방 집에서 쫓아냈어. 나 이혼할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얼마 안 됐어. 너는 그런 얘기를 왜 엄마한테 미리 안 했어? 다 얘기했어야지. 엄마의 말에 저도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도 울고요. 너 혼자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 거야.
다 끝나면, 전부 끝나면 말하려고 했어. 어휴, 엄마랑 저랑은 그 후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엄마가 분노에 차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여편네가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래 놓고 네가 지 딸한테 이상한 고소장 보냈다고 도리어 나한테 난리를 쳐? 가만 안 둬. 엄마 그냥 냅둬. 어차피 소송하면 되는데 뭐. 이걸 어떻게 냅두니? 너는 신경 쓰지 마. 지 새끼 취업시켜야 된다고 너네 신혼집에서 지내게 한다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가만 안 있어 내가. 엄마는 그렇게 화가 단단히 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말릴까 하다가 갑자기 저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져서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그냥 관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멍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기분이 너무 멍하더라고요. 그런데 번호키 열리는 소리와 함께 희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울었는지 얼굴이 화장 범벅이 된 채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저도 죽일 듯이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네 짐 갖고 당장 꺼져. 나갈 거야. 안 그래도 짐 가지러 온 거야. 희주는 쿵쾅거리면서 지방으로 가더군요. 저게 끝까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저는 속이 다시 부글거렸어요. 방 안에서 한참을 소란스럽게 하더니 잠시 후 캐리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관 앞에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제 속 시원해?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누구더러 속 시원하냐고 하는 건지. 저는 화가 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미쳤나 진짜. 너 때문에 나 회사에 소문 다 났고 인사팀 면담까지 했어. 쪽팔려서 회사 어떻게 다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네가 내 남편이랑 놀아나서 그렇게 된 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럴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저질렀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지 알면서 이렇게 망치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진짜 머리채라도 잡을까 하던 그 순간 다시 번호키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과 어머님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어머님에게 다 얘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어머님은 들어오려다 현관 앞에 서 있는 희주를 보고 멈칫하더라고요. 오셨어요? 어머님은 희주와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혜미야, 대강 얘기는 들었다. 이게 뭔 일이라니? 쟤예요. 바람났다는 개가. 저는 희주를 가리켰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희주를 빤히 보고 희주는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가 자기 유리한 대로 말했을 텐데 제가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다. 문석이가 솔직하게 다 말했어.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대. 실수였대. 드디어 인정은 하네요. 잘못했음 이혼하면 되겠네요. 예, 너무 그러지 말고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별별 일 다 있어. 이번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진짜 실수였대. 저 여자애가 몸으로 막 들이대니 얘도 남잔데 잠깐 눈 돌아서 실수한 것 뿐이야. 어머님의 말에 희주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남편은 슬금슬금 눈을 피하고요. 남편 지도 좋다고 바람핀 주제에 전부 희주한테 덮어 씌우는 꼴을 보니 그나마 있는 정도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죠. 실수는 무슨 실수예요.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집에서 아주 대놓고 저를 속이고 그랬다고요. 솔직히 이 기집애 네가 아는 동생이라며. 문석이는 네가 부탁해서 같이 사는 거 허락해 준 거고 네가 왜 이런 화상을 집에 끌어들였어?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상황이 어찌됐든 저희가 바람 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 네 말은 맞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쩔쩔매더니 벼랑간 희주를 노려보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야, 너는 사람이니? 기껏 같이 살게 해줬더니 뒤통수 치고 언니 남편을 유혹해?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다 있어? 왜 멀쩡히 있는 남의 가정을 파탈시키냐고? 어머님의 말에 희주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따졌습니다. 말씀 진짜 심하시네요. 저도 피해자예요. 오빠가 먼저 꼬셨거든요? 야, 내가 언제? 네가 혜미 없을 때 툭하면 같이 밥 먹자느니 술 먹자느니 들이대고 꼬셨잖아. 너도 좋다며. 언니랑 헤어지고 나랑 살고 싶다며.
어디서 말을 지어내?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냐? 네가 혜미보다 나은 게 뭐 있다고. 내가 너 같은 거랑 살아.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이제 둘이 대놓고 욕하며 싸우더라고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둘은 싸우고 있고 아주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어머님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다 나가세요. 그리고 제 마음 변하는 거 없어요. 이혼할 거고요.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겁니다. 어머님 아들 혼자 되는 게 걱정돼서 이러시는 거면 저 기집애랑 같이 살라고 하세요. 세면이 얻으시면 되잖아요. 싫어 얘. 저런 근본 없고 미친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얻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저도 싫거든요. 전부 다 나가라고요. 저는 못 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어머님은 한숨을 쉬더니 밖으로 확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하고요. 잘못했어 자기야. 제발 나가. 그리고 저 기집애랑 살아. 좋아 죽더구만. 그런 적 없어. 그냥 눈이 잠깐 돌아서 그런 것뿐이야. 사람이 가끔 제정신이 아닐 때 있잖아. 그런 것뿐이야. 나한테 너밖에 없어. 희주는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티슈각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리고 희주도 펑펑 울면서 캐리어를 들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계속 붙잡고 잘못했다고 하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죠. 여보, 이렇게 붙잡고 징징거린다고 될 문제 아니야. 나 너무 큰 상처받았고 당신하고 다시 얼굴 보고 살 수 없어. 지금 용서해준다고 해도 당신만 보면 나 배신했던 거 끊임없이 떠오를 거고 그러면 우린 앞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당신이 저지른 일이 그런 거야. 우린 이제 끝내는 게 맞아.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나한테 최소한 미안함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나 힘들게 하지 말고 마무리하자. 제 말에 남편은 한참이나 고개를 푹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대답도 없이 조용히 나가더군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저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몇 시간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우주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심란하고 울적하더군요. 그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이혼은 안 된다고 우겨댔고 결국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루한 재판 끝에 결국 제가 승소하게 되었고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후일담이지만 저희 엄마 저한테 그 전화 받고 희준의 집 찾아가서 제대로 난리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동네에도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희준애는 동네 창피하다고 결국 집을 내놨다고 하고요. 희준은 힘들게 취업했던 그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더라고요. 이제 막 입사한 새내기가 그런 더러운 소문으로 유명해졌으니 더 이상 다니기 힘들었을 겁니다. 중간에 희주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상간소송 취하하고 제발 합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주가 직접 진심으로 사과하면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결국 사과 전화는 없었고 판결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희주가 저희 집에서 3개월 산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국 희주나 남편은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배신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요. 보통의 정신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제 호의를 고마워하고 행여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조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희주는 제 뒤에서 남편과 놀아나며 저를 조롱했고 남편 놈은 좋다고 그 장단에 맞춘 거였습니다. 그토록 좋아하고 아끼던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된 게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이제라도 실체를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됐다 생각하고 이제는 잊고 살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기억은 최대한 지워버리고 앞으로의 인생에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끝날 때가 반드시 올 테니 꿋꿋이 잘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듯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 지도 4년이 넘어가네요. 뭣도 모르는 시절 첫 연애를 했는데 덜컥 임신을 했고 파도에 휩쓸리듯 결혼을 했었습니다. 첫 연애였고 또 나이도 어리고 순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때 당시엔 그 남자가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고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불합리한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힘들어도 감수하고 버텨야 된다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혼자 참고 버텼는지 그 시절에 제가 불쌍해 안아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마련이니까 제가 이혼을 선택한 그때가 사실 시기상으론 이혼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기도 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제 이혼을 도운 것 같다고나 할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요. 20대 후반이었어요. 남편과는 5살 차이였고요. 2년제 졸업 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첫 연애였는데 그때는 그 남자가 참 어른스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너무 잘 챙겨줬었어요. 제가 맞이인 데다 저희 친정이 형편이 막 좋지 못한 편이라서 동생들에게 양보를 많이 하고 자랐거든요. 학교도 제가 원하던 과가 있었는데 동생들 생각해서 포기하고 2년제로 진학한 거였어요. 대학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도 내내 하면서 제 용돈도 벌어 쓰고 학비에도 보탰고요.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좀 미안해 하시는 부분이 많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으실지언정 사랑으로 저 키워주셨고 저희 동생들도 다 착하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괜찮았을지언정 속으로는 저도 좀 결핍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제가 챙겨주는 것보다 저를 챙겨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더라고요. 그 남자가 저보다 5살이나 많기도 했고 연애 당시에는 저를 너무 잘 챙겨주고 보살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참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만나던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남자는 그 김에 결혼을 하자고 했었고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결혼을 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으니 양가 부모님 다 결혼 승낙은 하셨지만 사실 시부모님은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제가 그저 그런 작은 회사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저희 친정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되거나 제가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그저 아들의 처가댁이 잘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정작 본인들도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면서요. 제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다 보니 그럼 앞으로 회사도 못 다니는 거냐 하시며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전에 다녔던 선배들도 다 임신 후에는 그만두셨거든요. 아휴, 요즘 회사들은 뭐 임신해도 휴가 쓰고 다시 다닌다던데. 저희 회사는 조금 작은 회사라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아휴, 그러면 우리 상철이만 결국 죽어라 돈 벌어야겠네. 요즘은 다 맞벌이 해야 된다던데. 저도 아이 조금 키우고 다시 일 찾아봐야죠. 그게 쉽겠니? 네가 무슨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 다녔던 그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나중에 경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같이 벌어야죠. 아기 낳고 나선. 제 말에 남편도 거들더라고요. 그래 엄마. 아기 좀 키우고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는 영미도 일 다시 구할 거야. 같이 벌어야 집도 사고 애도 키우지. 요즘 시대에 맞벌이 아니면 힘들어. 너만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런다.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렇게 저는 임신을 해서 일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건데도
눈총을 받으며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임대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요. 시부모님 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엄청 가까운 거리에 사셨어요. 덕분에 저는 줄창 시댁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거니와 평일에도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 때나 오시고 또 아무 때나 부르시곤 했어요. 때로는 싫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시부모님이니까 또 어른이니까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 성격도 원래 그런 분들이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남편에겐 2살 나이 터울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때쯤 결혼을 하셨거든요. 동서될 사람은 은행원이었는데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여자 직업으로 안정적이고 너무 좋지 않느냐면서요. 저도 도련님이 참하고 능력도 좋은 신부감을 맞이하는 것 같아 좋았는데 문제는 자꾸 어머님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동서 칭찬만 하시면 되는데 동서 앞에서도 막 여자는 직장이 있어야 된다며 자기도 부엌대기 며느리는 싫다고 하시질 않나. 돈 잘 벌어서 든든하다고 하질 않나. 둘째 아들은 결혼을 잘해서 너무 좋다는 얘기도 하셨네요. 전부 다 제가 듣는 앞에서요. 서운하기도 하고 동서 듣는데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럽기도 했어요. 어머님도 동서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도련님도 동서에게 잘하는 게 보였거든요. 진짜 공주님처럼 대접하는 게 보일 지경이었죠. 근데 저는요, 완전 그 집의 공식 무술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결혼 전에는 저한테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웬걸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네요. 저희 집 살림에 어머님 집 살림까지 도와야 했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애가 있어도 나이만 보자면 어린 나이인데 집안일을 많이 하다 보니 어깨도 굽고 손마디도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개고생한다고 알아나 주나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도 그저 돈 못 버는 부엌대기일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갈수록 저를 무시했고 저도 자존감이 한없이 추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취업으로 처음엔 알아봤지만 그전에도 일반 사무직이었고 따로 기술도 경력도 없다 보니까 취업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창업 쪽이었죠. 그때 문화센터에서 하는 단기 특강으로 앙금 떡 케이크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떡 케이크에 올라가는 꽃장식 만드는 것도 그 강사님도 저보고 초보인데 너무 잘한다며 소질 있다고 하셨고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라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 후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정기 떡 케이크 강좌를 들었는데 같이 수업 듣는 수강생들도 강사님도 다 저보고 제일 잘한다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장식하는 것도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고 색 조합해서 쓰는 것도 너무 고급스럽게 쓴다면서요. 강사님도 따로 진지하게 창업 전문반까지 수료하고 판매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살면서 제일 잘한다 소리는 처음 듣는 거라 너무 재밌더라고요. 케이크는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께도 선물로 드렸었어요. 다 사오신 줄 알더라고요. 게다가 주변 친구들이 재료값이랑 수고비 줄 테니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몇 번 만들어 준 적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본격적으로 판매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니 남편은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번다고. 왜? 인기 많은 판매자들은 예약도 힘들어. 아, 됐어. 괜히 있는 돈이나 까먹지 마. 뭐 아무나 해? 나 잘한다고 다 칭찬해. 강사님도 나 판매해도 될 수준이래. 야,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 너는 그런 걸 다 믿어? 괜한 짓 하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고 애나 잘 봐.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완전 저를 개무시하더라고요. 집에서 시작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솔직히 먹는 음식인데 제대로 사업장도 없이 집에서 만드는 데다
픽업하기도 힘들면 누가 사려고 하겠나요? 저는 작업할 수 있고 손님들이 픽업하러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싶었는데 남편은 하지 말라고 반대하더라고요. 친정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친정엄마도 케이크 주변에 보여주니 다들 너무 예쁘다고 주문하고 싶다고 칭찬 일색이었다며 엄마는 판매해봐도 좋을 것 같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능력만 되면 널찍하고 괜찮은 자리 하나 마련해 줄 텐데 미안해. 아니야. 큰 공간까지 필요도 없고 점차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윤서방한테 잘 얘기해 봐야지. 하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괜히 자기가 버는 돈 까먹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따로 가게를 낼 수 있게 돈을 좀 만들어 본다고 하셨어요. 저도 나름 시장 조사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찰나에 김장철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역시나 저에게 전화가 와서 김장하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내심 동서도 들어왔으니 일이 좀 줄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어머님은 한 30포기 정도 하시거든요. 3명이서 하면 훨씬 빨리 끝나지 않겠나 싶었는데 웬걸 올해는 40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변에 줄 곳도 있다면서요. 게다가 막상 어머님 댁 가보니 동서는 못 온다고 했습니다. 일이 있다면서 김장비로 돈 봉투만 따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돈 받았으니 됐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애초에 저랑 어머님 둘이서 하는 거랑 새로 사람 들어왔는데도 둘이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기분이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머님이 이번에는 배추도 저보고 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어머님이 절인 배추를 사오셔서 양념 무치기만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 아예 생배추들만 쌓여져 있더군요. 어머님은 허리가 아프니 저더러 처음부터 다 하라는 거였습니다. 쌓여져 있는 배추들을 보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저도 동서처럼 돈 들이고 안 하겠다, 사서 드셔라 하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배추들 다 씻고 절이고 물 빼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일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절인 배추라도 사고 어머님이라도 같이 했지 이번에는 저 혼자 다 하려니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다 해놓으니 해가 저물더군요. 어머님 내일 또 와서 양념 바르래요. 어머니 저 혼자 다 하니까 너무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하라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 혼자 이걸 다 하기엔. 예, 나는 네 나이 때 50포기씩 혼자 다 했거든?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허리 아픈 내가 할까? 동서는 내일은 시간 안 된대요? 안 된다잖아. 바쁘다고. 사회생활 하는 애니까 오죽 바빠. 게다가 못 와서 죄송하다고 김장비도 이렇게 두둑히 보냈다. 얘가 이렇게 경우가 발라. 못 온다고 돈까지 이렇게 보내고. 근데 너는 뭐니? 김장김치 얻어갈 생각은 해도 김장비 한 번을 안 냈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 김치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또 저희 엄마가 따로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애초에 어머님 김치 담그는 걸 제가 가서 돕는 것뿐인데 일도 다 하고 김장비까지 내야 되나요? 참 너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꾹꾹 참고 있었죠. 어머님은 잔말 말고 내일도 오라고 하셨고 저는 허리를 두드리며 그 길로 유치원에 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아이 데리고 와선 밥 먹이고 씻기고 남편 밥 차려주고 그날 자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요령도 없이 물에 푹 절여진 배추들을 몇십 포기 옮기다 보니 허리가 완전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허리에 파스 붙이고 시댁에 가는데 보쌈 해먹어야 되니 고기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고기까지 양손에 들고 낑낑거리며 갔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만들고 바르기 시작하는데
어머님은 두어 포기하시더니 허리 안 좋다고 가버리시고 결국 저 혼자 다 했죠. 그런데 허리 아픈 것보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 부엌대기인가? 나는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차라리 나도 돈 벌고 어머님한테 돈 드리고 싶다. 라면서요. 이상하게 매년 하던 김장인데도 그때는 참 기분이 서글프고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훌쩍거리며 김장을 겨우 마쳤고 저녁에 고기까지 삶았습니다. 저는 허리도 못 펴고 입맛도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남편 퇴근하고 오니 어머님이 저보고 밥 차리라면서 남편에게 그러시더군요. 밖에서 일하고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허리랑 손목도 너무 아프고 마음도 안 좋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 표정이 왜 그렇냐? 아까 내내. 내가 뭘? 무슨 똥 씹은 표정해가지고. 힘들어서. 야, 우리 엄마 김장 평생 하셨어. 유난 떨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날 만큼 섭섭하더라고요. 이틀에 걸쳐 허리 한번 못 펴고 자기 집 김장 도와주고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유난 떨지 말라니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이도 재우고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 코 골고 자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말도 못하게 씁쓸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너무 피곤한데도 이상하게 잠은 안 오고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일까 싶고요. 그렇게 훌쩍이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결국 몸살이 났습니다. 식은땀 흘리며 아이 등원시키고 남편 밥 차려주고 겨우 들어 누웠죠. 누워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 집의 밥순인가 싶고요. 나도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꿈도 생겼는데 하면서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내내 이 결혼에 대해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우울하고 분통만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전날 어머님이 남편 좋아하는 반찬 들고 가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들고 오신 거였죠. 제가 피곤한 기색으로 어머님을 맞이하니 어머님 저보고 혀부터 차시더군요. 너 왜 그렇게 병든 닭 마냥 그러고 있냐? 몸살기가 좀 있어서요. 김장 그거 조금 했다고? 아이고 참 무서워서 뭐 시키지도 못하겠네. 그거 했다고 알아 누웠어? 아픈데 괜찮냐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윽박 지르시더라고요. 대꾸할 기운도 없었던 저는 그냥 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혼잣말하듯이 그러시더군요. 저렇게 몸도 부실해서야 어디 하나 쓸 데가 없어.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는데. 그 말에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어머님,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니요. 그래서 저한테만 일 다 시키신 거예요? 그래, 뭐 틀린 말 했냐? 돈 없으면 원래 몸으로 때우는 거야. 너 돈 있어? 없잖아. 혜영이는 봐라. 김장한다니까 김장비 보태시라고 돈부터 척하고 준다. 나는 사실 그런 며느리가 좋아. 돈 벌고 능력 있어서 내 아들 짐 덜어줄 수 있는. 근데 너는 뭐야? 너는 결혼해서 줄곧 내 아들 등골만 파먹고 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결혼해서 뭐 호의호식이라도 했어요? 제 말하는 것 봐. 돈 한 푼 안 벌고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자고 쓰는 게 호의호식이지.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너도 어디 가서 돈 들고 와. 그럴 능력도 없는 게. 저도 일할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 상철 씨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건데. 괜히 있는 돈이나 날려먹을 것 같으니까 상철이가 말리는 거지. 네 주제를 알아. 제 주제가 뭔데요? 몰라 물어? 부엌대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다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아,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부엌대기 존재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너무나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후에 어머님이 더 뭐라고 하셨지만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슬프고 비참했거든요. 어머님이 가시고 저는 내내 멍하게 있었어요. 일 안 하고 돈 없다고 이렇게까지 사람 무시할 수 있나 싶고 정말 딱 죽고 싶게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던 무렵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 하원시켜서 집으로 오라고요. 그렇게 저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며 엄마 집으로 갔는데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아빠가 로또에 당첨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꿈인가 싶고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아빠가 로또를 10년 넘게 사오신 건 알아요. 하지만 5등도 잘 안 되셨거든요. 엄마는 괜히 헛돈 쓰지 말라 그러셨었죠. 그런데 1등이라니요.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제가 몰래 카메라냐고 못 믿는 걸 보시고는 통장도 보여주셨어요. 통장에는 처음 보는 액수의 금액이 찍혀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확인 후 월요일에 돈을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동생들에게도 아직 얘기 안 하셨다고 하고요. 엄마 아빠는 당첨됐다는 걸 알고 까무러칠 뻔했다 그러시더군요. 저도 너무 기뻐서 엄마 아빠와 얼싸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생 끝났다며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었다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더 꿈 같고 벅찼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싶고요. 그렇게 얼싸안고 눈물도 한바탕 흘린 후 아빠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들으니 뭐 해보고 싶은 거 있다며? 해봐라. 아빠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정말요? 그래. 너 장렬하고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우리 생각하고 그런 거 다 고맙고 미안했어.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번엔 아빠가 제대로 지원해 줄게. 제가 하고 싶은 거, 그 말에 저는 불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싶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 말에 엄마 아빠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찬물 끼얹고 싶진 않지만 아빠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머릿속에는 이혼밖에 안 떠올랐거든요. 그만큼 저는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었어요.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걱정 끼쳐드릴까 말 안 하고 싶었지만 저도 그때만큼은 응석바지 자식이 되고 싶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 엄마는 눈물을 훌쩍이시고 아빠도 그런 대접 받고 살았냐 씁쓸해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서도 무시당하는 거 친정에서는 최대한 티 안 내려고 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아이도 있고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이 없게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빠는 일단 제 통장으로 돈을 좀 보내놓는다 하셨어요. 제가 그럴 필요 없다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용돈 넉넉하게 주고 싶었다면서 내일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떨떨한 기분으로 집으로 온 저는 아빠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과 이혼에 관한 고민으로 몹시 복잡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참을까 싶다가도 또 저를 생각하면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제는 친정 부모님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되셨고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혼이 쉬운 건 아니기에 갈팡질팡 심각하게 고민하던 찰나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금요일 저녁에 다음날 일찍 오라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이랑 갔는데요. 세상에 배추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것도 좀 해놔라. 주변에 좀 나눠주고 나니까 모자라서 어제 배추 좀 사왔다. 네? 이걸 또 하라고요? 그래. 20포기밖에 안 돼. 금방 하잖아.
그 배추를 보는데 속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저 몸살 난 것도 보셨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말도 안 하고 불러서 김장하라고 하다니요. 제가 무슨 몸종인가요? 어머님, 저 그때 김장하고 몸살 난 거 아시잖아요. 그때는 마음폭이고 오늘은 딱 절반 아니야. 금방 한다니까. 평소 같으면 또 그냥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전 아버지의 로또 당첨 소식을 들었고 부모님께도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못하겠어요, 어머님. 허리도 아직 아프고 정작 저희 집은 김치 별로 들고 가지도 않았잖아요. 어머님 이거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분들까지 다 나눠주신다면서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 때문에 또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못 들을 거라도 들은 양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그렇게 싫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남편도 몹시 놀랐습니다. 못해? 시어머니가 시키는데 못해? 네, 못하겠어요. 어머, 얘 봐. 야, 너 그러면 뭐 할 건데? 어머님 갑자기 분노하셨고 남편도 저에게 따지더군요. 아, 그냥 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 안 많으면 당신이 하면 되겠네. 그 말에 어머님 거품 물더군요. 야, 어디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일을 시키긴. 너 집에서도 그러니? 너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냐? 힘들다고. 나 그때 몸살 났고 정말 힘들었다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또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게 말이 돼? 몸살 난 게 뭐 그렇게 유난이야. 내가 말했지.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그 말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요? 좋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저는 그 길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어디 가냐고 소리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님 댁에서 가장 가까운 ATM기에서 100만 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댁으로 갔어요. 이혼할 거고 다 질러버릴 거다 결심하면서요. 그렇게 다시 도착하니 어머님이 화부터 내시더군요. 너 말하는데 어디 갔다 와? 그러시길래 제가 들고 있던 돈 그대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는 10,000원짜리 뿌려지고 어머님과 안방에 있던 아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깜짝 놀라더군요.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니?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 가셨죠? 근데 몸으로 이제는 안 때우고 싶어요. 돈으로 때울게요. 이 돈 가지고 직접 하세요. 아니면 어머님 아들 시키시던가요. 제 말에 남편이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희 아이도 놀라서 울고요. 야! 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내 돈을 이따위로 취급해? 기껏 이 짓 하려고 나가서 돈 뽑았냐? 내가 너 허세 부리라고 힘들게 일해서 생활비 준 줄 알아? 그 말에 저도 코웃음 쳤습니다. 이거 당신 돈 아니야. 내 돈이거든? 우리 부모님이 주신 내 돈. 웃기고 있네. 야, 너네 부모님이 뭔 돈이 있어서 너한테 돈을 주냐? 이제 막 나가자는 건지 장인어른 장모님 호칭도 없이 니네 부모님이라고 하더군요. 주실만 하니까 주시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쥐꼬리만한 생활비 주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먹고 쓸래도 없는데. 저는 그러고 어머님께도 말했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거 어머님 귀한 아들 돈 아니고요. 순수하게 제 돈이니까 김장비 드렸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얘가 진짜 미쳤네. 네, 미쳤죠. 미쳤으니까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고 이런 집에 시집을 왔겠죠. 이제는 좀 제정신 드네요. 저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요. 뭐?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요? 제가 왜 돈이 없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쥐뿔 능력도 뭣도 없으니까 제가 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야! 아들 반납할 테니까 평생 끼고 사세요. 엄한 집 딸, 값싼 노예처럼 부려먹을 생각 말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우는 아이를 챙겨 나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와서 저를 붙잡길래 저도 밀쳤어요. 우리는 끝이야.
나도 더 이상 너랑 너네 부모님 못 참아주겠어. 내가 너네 집 식모야? 하녀야? 김장 하라면 하고 밥 차리라면 밥 차려야 돼? 내가 왜? 야, 너 이렇게 말한 거 완전 후회할 거야. 후회해도 결혼한 거만큼 후회할까? 애는 죽어가. 웃기지 마. 저는 남편에게서 필사적으로 아이를 뺏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겨우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고 부모님께 다 얘기했네요. 그런 꼴 보여서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부모님도 잘했다 그러시고 그렇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어디 가보라며 이혼은 하자고 했는데 양육권은 포기 못한다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살가운 아빠였다고 이제 와서 아이는 못 뺏긴다 어쩐다 하는지 황당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으니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 거라고 비웃었는데요. 저 보란 듯이 아버지 도움으로 이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끼고 소송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정신 아니라며 소송 비용으로 있는 돈 다 날리고 싶냐고 코웃음 치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아이만 데리고 오면 된다 생각했죠. 그렇게 양육권 소송 재판이 있던 날 저는 엄마 아빠와 법원으로 갔는데요. 시부모님과 남편이랑 딱 주차장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의 바뀐 차를 보고는 남편과 시부모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전에는 20년 넘은 낡은 승용차를 타셨는데 이제는 완전 삐까뻔쩍한 대형 세단을 타고 왔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저녁 저에게 따로 전화가 와서 묻더군요. 그 차는 뭐냐며 아버님 무슨 돈벼락 맞았냐고요. 지도 궁금하겠죠. 저는 알 필요 없다고 그냥 끊었습니다. 양육권 소송도 남편 측에서는 제가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 거라고 주장했지만 저희 쪽은 제가 창업 준비 중에 있고 또 친정 부모님의 지원이 있을 거다. 친정 부모님의 재산은 이 정도다 라는 증거를 냈습니다. 남편도 본인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랐나 보더라고요. 가난해서 개무시했던 처갓집인데 생각지도 못한 돈이 있으니까요. 진짜 웃긴 게 남편은 그제야 자꾸 연락하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반성했다며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다시 우리 세 식구 행복해지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그 눈물과 반성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난한 마누라한테는 안 나오다가 돈 많아진 마누라한테는 나오니까요. 저는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이제는 끝이다. 난 더 이상 그렇게 못 산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승소를 했고 양육권도 무사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아빠 지원받아서 앙금 케이크 공방을 차렸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의 주문이 없었지만 꾸준히 홍보하다 보니 아름아름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입소문을 타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장사가 됐고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처럼 기념일 같은 날에는 눈코 틀 새 없이 바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일 열심히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살고 있어요. 시간이 점차 지나고 나이도 먹어가면서 이제는 그때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와 다른 사람처럼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 잘못 들었으면 그냥 툭툭 털고 다시 돌아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도 복잡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후회하고 자책만 하면서 보내기엔 인생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저도 길 잘못 들었길래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 나왔고 지금 너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그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 바닥에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때 마치 마법처럼 일어났던 돈벼락. 정말 너무 고맙고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놀러 오라고 하세요. 손자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일과 육아를 감당하느라 힘든데 주말에 시댁까지 가려 하면 사실 힘들고 가기 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주 보는 게 어머님의 낙인가 보다 싶어서 별일 없으면 웬만해선 찾아뵈려 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가면 저희 신우 아이들도 와서 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우도 일을 하고 있어서 어머님이 큰아이 유치원 가기 전까지 키워주셨거든요. 지금도 신우는 종종 어머님한테 아이들을 맡겨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 제가 토요일에 가면 아이들끼리 같이 놀고 저는 식사 준비하거나 어머님 집에 집안일도 좀 거들어드리고 있다가 오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토요일마다 오라고는 하시지만 막상 아이가 가도 거의 하루 종일 TV만 보고 오기 일쑤예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막 놀아주지는 못하시는 건 알지만 주말마다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신 것 치곤 막상 가면 본인도 피곤해서 그냥 들어 누워 계시고 아이랑 별다른 대화도 교류도 없으세요. 신우 아이들이 놀러와 있으면 그나마 그 집 아이들이랑 저희 아이도 같이 놀지만 그게 아니면 저희 아이도 그냥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만 때우다가 오는 겁니다. 제가 가서 보라고 책이나 장난감 등을 챙겨가도 어머님이 내내 TV를 틀어주시니 아이도 책은 안 보고 TV만 내내 보고 있고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 제가 왜 가야 되나 싶기도 해서 가는 횟수를 좀 줄여볼까 싶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금요일만 되면 내일 몇 시에 올 거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톡 까놓고 저희 아이도 친할머니 집 심심하다고 그럽니다. 마당이 있어서 뛰어노는 것도 아니고 집안도 좁은 데다 물건도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집에선 잘 안 보여주는 TV, 거기선 실컷 보니 아이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려니 영 따분한가 보더라고요. 저도 고역이죠. 어머님 집 가면 어머님 식사 준비에 아이 먹을 것도 따로 챙겨가서 먹여야 되니 2중 3중 바쁘고요. 토요일까지도 일을 하는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말마다 시댁으로 발도장을 찍는 건 순전히 어머님을 위해서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 손주 실컷 보시라고 제 주말을 포기한 거죠.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지만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어머님에게 진짜 정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아이한테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 주시거든요. 계절 바뀌면 옷 선물도 해주시고 장난감 같은 것도 잘 사주세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 엄마가 선물해 주신 옷으로 입히고 장난감도 챙겨서 어머님 댁으로 갔죠. 아이가 그날은 TV 틀어놔도 안 보고 장난감만 만지고 있으니 어머님이 다가가서 묻더라고요. 엄마가 새 장난감 사줬어? 아니요, 이거 외할머니가 사주셨어요. 아이의 천진한 말에 어머님의 표정이 영 안 좋으시더라고요. 또 외할미가 사줬어? 너네 외할미는 돈도 많나 보다? 저희 어머님 질투가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저희 친정엄마에 대한 질투가 상당하셨습니다. 호칭도 사돈어른이나 사부인이라고 한 적 없고 너네 아버지, 너네 어머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어머님보다 더 젊고 옷 같은 것도 세련되게 잘 입으시는데 가족 모임 같을 때 한 번씩 보면 그 후에 꼭 저한테 너네 아버지 돈 많이 버셔야겠다. 왜요 어머님? 너네 어머니 엄청 깔롱 부리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거 감당하시려면 돈 많이 버셔야겠다고. 그런 식으로 비꼬세요. 저는 좀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진짜 웃긴 게 나중에 저희 남편더러 저희 엄마가 입었던 옷 어디 거냐고 그거 자기도 사달라고 그러셨대요. 한마디로 예쁘고 좋아 보이니 괜히 꼬아서 얘기하신 거죠. 하지만 그런 거야 그냥 귀여운 질투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희 아이가 친정엄마가 사다 주신 장난감을 갖고 노니까 심통이 나신 건지 그러시는 거예요. 세종아, 친할머니가 세종이 진짜 할머니야.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야. 가짜 할머니. 저는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엄마 보고 가짜 할머니라뇨. 외할머니가 가짜 할머니예요? 왜요? 원래 그런 거야. 친할머니만 진짜 할머니야. 이런 거 암만 사줘도 이 할머니가 세종이 진짜 할머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따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라느니 방금 그러셨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원래 친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아니, 할머니의 진짜 가짜가 어딨어요. 그리고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정색하며 따지자 오히려 어머님이 더 발끈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했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이 난리야. 내가 욕을 했어 뭘 했어. 가만히 있는 저희 엄마 가리키면서 가짜 할머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괜히 친할머니 외할머니라고 부르는 줄 알아? 가까워서 친할머니고 멀어서 외할머니인 거야.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도리어 역정을 내셨어요. 별말도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고를 내? 고를 내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제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 가볼게요 어머님. 아이고 무섭다 정말.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아주 상전이야 상전. 가라 가. 세상에 어느 상전이 주말마다 와서 밥 해드리고 집안일 거들어드리고 적적하시다고 아이까지 보여드리다 가나요? 제가 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입장 바꿔 신우가 전에 일이 있어서 시댁 좀 자주 간다고 하니까 신우더러 너네 시어머니는 며느리 안 오면 죽는 병 걸렸냐고 역정내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시거든요. 정작 본인은 토요일마다 저보고 오라고 하시면서요. 여튼 저는 그렇게 아이와 가방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친정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급한 일 때문에 아이 하원하는 거 2주일만 부탁드렸었거든요. 근데 3일 하시고 갑자기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 하셔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희 엄마에게 부탁했었습니다. 톡 까놓고 진짜 할머니로 도와주셔야 될 일은 도와주신 것도 없으세요. 제가 씩씩대며 친정에 가니 저희 엄마도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홧김에 친정으로 왔지만 엄마 속상할까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머님이 속상한 소리를 해서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희 아이한테 놀이터 가서 놀다 오자고 하셨거든요. 세종아, 할머니랑 놀이터 가서 그네 탈까? 근데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야? 아이의 말에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친할머니가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래.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야? 제가 다가가서 말해줬습니다. 세종아, 그런 게 어딨어. 다 세종이 할머니고 진짜 할머니, 가짜 할머니 그런 거 없어. 엄마가 저한테 무슨 말이냐고 하셔서 결국 제가 오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저희 엄마도 그 양반은 무슨 그런 소리를 애한테 하느냐며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도 얘기하게 됐어요.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미안해할 일인가요? 저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나도 굳이 어머님 보러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금요일에도 어김없이 연락이 와서 내일 몇 시에 올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요. 저는 앞으로는 일 없으면 안 갈 거라고 주말에 저도 좀 쉬고 세종이랑 어디 놀러 다녀야 될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에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러냐? 너도 참 유별나다.
시댁 오기 싫었는데 좋은 핑곗거리 생겼지? 아니, 저도 평일에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기어코 토요일마다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치면 어머님도 손주 보고 싶다는 핑계로 일부러 저 불러다가 집안일 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토요일도 일을 하는 직업이라 집에 없긴 한데 굳이 저만 아이 데리고 토요일마다 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아들은 일요일에 쉬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토요일마다 무조건 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저 어머님이 세종이 보고 싶어 하시고 적적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저희 엄마더러 가짜 할머니니 그런 소리 하시는 거 불편해요. 앞으로는 별일 없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치셨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토요일마다 가는 거 안 한다고 할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한동안은 안 가다가 신우도 놀러 왔다고 엄마가 오라 그랬다면서 일요일에 가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별로 가기는 싫었지만 한동안은 안 갔기에 아이 챙겨서 함께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니 어머님과 저는 서먹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일부러 신우하고 저를 까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요샌 통 안 와서. 너네 올케가 별것도 아닌 말 가지고 나한테 삐쳐서 발길 끊었잖아. 어이가 없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말이라뇨. 네, 그럼 별것도 아닌 말이니 저도 그대로 말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요. 일부러 신우 아이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네 가짜 할머니 집엔 왜 온 거야? 제 말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가짜 할머니요? 여기는 가짜 할머니 집이야. 너네 진짜 할머니 집은 어디야? 친할머니 집. 제 말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냐? 왜요, 어머님?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라면서요. 그럼 얘네한테는 여기 가짜 할머니 집 맞잖아요. 신우도 발끈하더라고요. 언니!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전했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여기 외할머니 집이고 그럼 가짜 할머니 집인데 제가 못 물어볼 거 물어봤나요? 얘 좀 봐. 그게 어떻게 같아... 하다가 어머님도 말문을 닫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걸 아신 것 같더라고요. 신우도 뭔가 저한테 따지고 싶은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는 눈치고요. 아주 대단한 며느리를 뒀어 내가. 지 서운했다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써먹냐? 그렇게 말하시면 섭섭하죠. 어머님 말씀 그대로 전한 건데. 저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 세종이 할머니고 너네한테는 가짜 할머니야. 알겠지? 앞으로는 가짜 할머니 이렇게 불러. 너 그만 못해? 언니 그만 좀 하세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저는 콧방귀 끼고 있으니 옆에 있던 남편도 그러더군요. 엄마, 나도 들었는데 엄마도 그런 소리 세종이한테 말한 거 너무했어. 세상에 가짜 할머니 진짜 할머니가 어딨어? 내 말은 친할머니가 더 가까운 사이다. 뭐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요. 아유, 됐다. 내가 잘못했다. 됐니? 아주 무서워서 별 말을 못하겠어. 저는 어머님 말에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세종이가 저희 엄마더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냐고 그래요. 저희 엄마 황당해 하시고요. 어머님도 희영이 희준이가 가짜 할머니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님 역성만 드는 신우도 그 말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세종이 많이 아끼고 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하신 건 알겠지만 제가 들으면 당연히 섭섭하고 서운할 말이란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여전히 아무 말 안 하셨고 신우도 그래 엄마가 그런 말은 너무했어 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제 말처럼 어머님을 보러 자주 가진 않습니다. 어머님이 연락하셔도 제 볼일 있어서 안 간다거나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어머님도 처음엔 뭐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그냥 될 때 오라고 하십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별말도 아닌데 제가 과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지 않으면 저희 어머님 본인 잘못은 끝까지 모르실 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상한 말 하실 것 같기도 했고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텐데 진짜 할머니, 가짜 할머니가 어딨나요? 아이가 커가면서도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모두 다 느끼며 살 수 있게 진짜니 가짜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며 편가르고 그러지 않으셨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